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노인 집단 대상으로 계속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생들과 나는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훗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 불리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1959년의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앨런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1979년 이 연구를 위해 저자는 지역신문과 전단에 이런 광고를 내보냈죠. 광고의 내용은 무료한 일상을 탈출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자는 것이었으며 총 기간은 6박 7일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해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했고 모든 경비는 무료로 진행됐죠. 면접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은 당연히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검버섯으로 가득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노인들은 앨런 랭어 교수 연구진이 1959년도로 거의 완벽하게 꾸며낸 시골 외딴 수도원에서 약 일주일을 보내게 된 거죠. 이들에게 부여된 규칙은 단 2가지였습니다. 첫째, 20년 전인 1959년이 마치 지금, 즉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죠.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매일 밤 1959년에 개봉한 영화와 뉴스 등이 실제로 TV에서 방송됐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재밌겠네. 이렇게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규칙이 있죠.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20년 전인 1959년에 실제로 그렇게 직접 했을 테니까요. 여기에는 다소 반감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참가 노인들은 느릿느릿 걸음을 떼면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빨래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도 슬슬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걸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1959년 야구 잡지를 보며 2년 전인 1957년에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겼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하고요. 1959년 개봉작 마릴린 먼로 주연의 뜨거운 것이 좋아를 보면서 올해 영화 중 단연 최고야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참가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 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참가자들의 외모가 연구 이전보다 이후에 2살 이상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죠. 이 연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화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견해까지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자는 이를 책에서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 사회적 시계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시계는 그 나이대에 해야 할 사회적 일들을
은연중에 고정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20살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30 전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30 즈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기대보다 그 주기가 늦게 오면 결혼이 늦네, 공부가 늦었네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나마 요즘은 점점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적 시계 속에서 상당 부분을 갇혀 삽니다. 이 사회적 시계 때문에 생긴 가장 최악이자 슬픈 일은 제가 봤을 땐 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살쯤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생긴 단어겠죠.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가야 할까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이 재수란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원페일인가요? 한 번의 실패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계를 잘못 쓰면,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기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패배의식을 스스로 느끼면서 열등감마저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곤 하죠.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세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한 이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뇌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는 80대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쓸만한 장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50대에 들어가면 건망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이들 이름도 전혀 제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머리에 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 겸 위로를 드리곤 합니다. 이 얘기는 농담 반이지만 사실 진담도 반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간섭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섭 현상이란 무언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망각 현상이 사실은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다른 기억 혹은 저장된 정보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이 간섭 현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긴급한 상황이 실내에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로 차례대로 줄을 서서 퇴장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대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그 좁은 비상구 앞에서 몰려들고 서로에게 치이고, 즉 간섭하고 간섭받으면 실제로 같은 시간인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죠. 바로 우리의 기억의 문도 이 좁은 비상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미선이에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교직 생활을 오래 한 선생님일수록 얘가 어떤 미선이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수십 명의 지난 30년 교직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넣었던 그 미선이들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 좁은 기억의 문 앞에서 서로 싸우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담임을 처음 해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미선이라는 제자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섭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직에서 퇴직하시고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생님이 2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 선생님 모두 나이로만 치자면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안관 선생님께서는
등교하는 학교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그 보안관 선생님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역시 학교에 오니까 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기억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항목들끼리의 충돌이 사라지는 이른바 간섭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현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유심히 봐주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완성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저 빈칸을 사라고 쓰셔서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건 점화 효과 때문입니다.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극되면서 일어난다. 성냥을 일렬로 세워서 불을 붙인다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옆으로 점화되겠죠. 쉽게 말해서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강하게 영향받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점화작용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간호사라는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주식, 주먹 이런 단어가 아닌 간호사와 연관된 단어 주사가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재밌게도 점화 효과는 광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뉴스 후에 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인 일을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다소 진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심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본다면 상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꼴이라 뉴스 후에 나오는 광고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화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잠재 효과를 훌륭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존 바그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실험군에게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제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자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했다. 대조군은 나이와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자 수수께끼를 풀었다. 예를 들면 건망증이 있는 이란 글자 순서를 뒤섞은 낱말 망이 증거는 잇 같은 걸 주고 제대로 된 글자를 만들어 보라 한 겁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집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서자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짧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노년에 대한 사전 자극을 내포한 글자 수수께끼에 참여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좀 더 천천히 걷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어가 노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걷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전 자극은 종종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는 너무도 빈번히 그러한 기대치에 무심코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아이고 허리 아프네, 나이 들었나 봐 이런 식의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사전 자극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빨리 늙어가게 만듭니다. 책의 의견을 빌리자면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이 늙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켄터키 대학의 데이빗 스노든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데이빗 스노든 박사는 1986년도부터 약 700명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노화와 관련된 실험이었죠. 수녀님들에게 다양한 인지기능 검사를 실행하고
심지어 수녀님들은 사후에 자신의 뇌를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증까지 약속하면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죠. 덕분에 노화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수녀님들 중에서 베르나데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수녀님이 계셨답니다. 그 수녀님은 모든 인지 테스트에서 정말로 높은 성적을 받았고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분의 뇌도 마찬가지로 스노든 박사 연구팀에 기증되죠. 그런데 연구진은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뇌를 관찰하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독성 물질이 뇌의 거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알츠하이머 진단 척도상 6단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녀님의 뇌 상태는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던 전형적인 중증 치매 환자였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자는 이를 보고 베르나데트 수녀 본인께서 스스로 알츠하이머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수녀님은 수녀원 운영, 내년 계획, 혹은 향후 10년간의 발전 방향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셨는데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뇌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이렇게 자꾸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영역을 활성화시키니 자동적으로 베르나데트 수녀님은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부여받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되지 않을까요? 미래를 계속 그리면서 계획하는 자만이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면서 미래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내년, 후년, 10년 후 혹은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인 100년 후, 200년 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계획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해보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통념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겠죠. 즉, 사고방식, 이 네 글자가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